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부터 호악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번 주도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라는 악재,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라는 호재가 상존합니다. 첫 번째 이슈, 지난 토요일 시작된 양회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 대비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양회에서 뭔가 부양책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은 그래도 좀 뭔가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이거는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작년에 5.5%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도 이후에 사실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5% 수치라는 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이번 양회가 진행되기 전에 중국의 안팎에서는 중국이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방역을 전면 완화한 만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소 5% 중반에서 6% 근처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좀 그거에 비하면 많이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한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사실 좀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증액 역시 예상보다 좀 낮았었고요. 그리고 일단 올 양회 같은 경우는 시진핑 집권 3기가 사실 당분에 이어서 정부에 공식 출범하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 형식으로 좀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가 나온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라고 하고는 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미국을 좀 견제해서 의식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같은 양회 블루 없었습니다. 양회 블루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 가면은 중국 가면은 항상 이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양회 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하늘을 파랗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회 블루도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위기 의식도 사실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면서 이제 뭔가 좀 불편한 마음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미국과 사실 가장 감정 싸움이 최근에 심한 부분이 이제 대만인데 대만 관련 이제 발언 수위가 좀 크게 낮아진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양회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시진핑 권력은 사실 더욱 부각시켰지만 전반적으로 자신감은 좀 떨어진 느낌, 결여된 느낌, 이걸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교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하는 강도 자체가 좀 약해졌다, 이 정도를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다 해가지고 얘들 약하게 나오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해 나가냐, 또 전략을 짜느냐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양해가 좀 약하게 나왔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무리한 성장보다는 재정 건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우리는 이번 양회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파격적인 경제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던 이번 양회. 또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은 아까 이혜수 앵커께서 정확히 답을 주셨습니다. 즉 미국에 대한 악재, 부담이라고 저는 표현한 것이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선영 대표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양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GDP 성장률, 목표 성장률이죠. 몇 프로로 잡을 건가 5% 발표됐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10%, 15%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 경제 평균이 2%입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보다는 2.5배 정도 높게 잡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중국이 무언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과거보다는 줄어들겠지만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역할을 계속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과연 그럼 경제 수장이 누구냐? 그동안에는 리커창 총리였죠. 근데 이번에 리창 총리로 이제 바뀌었죠. 전 상하이 당석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딱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문화 개방을 하고 경제 개방하면서 정경 분리원칙을 많이 썼습니다. 정치가 비록 우리하고 마음에 안 맞더라도 경제 쪽에서 우리랑 마음 맞으면 하겠다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새로운 총리로 대신 리창 총리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직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봐버린다면은 상당히 지금같이 나타났던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은 조금 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좀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눌려있고 테마는 활개를 치는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정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테마에 대한 뉴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다음 이슈를 만나볼 텐데요. 지난 장 마감 이후였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개 매수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던 하이브는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선 하이브 상승, SM그룹주가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장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SM 이게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이제 간이 그렇게 크지 못해가지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좀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다른 걸 좀 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일단은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처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법원이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어떤 카카오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카카오 주가가 4.18% 정도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는 당초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번 분쟁에 좀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섰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는 시간 외에서 이제 6.62% 급등한 19만 9,8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일단 뭐 새로운 구매에 들어가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은 돈을 빼서 내보내는 기업인데 유동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클리어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6%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 인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예를 여러분 예전에 SK텔레콤이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달 우리 1인당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항상 가져간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단기간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인수하고 나서 한참 동안 주가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시너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정말 이제 기본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와 SM의 어떤 시너지와 경영권 분쟁의 승자에 좀 베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자리가 높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은 증권사가 많긴 많은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엔터주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뭐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짧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일 나는 뭐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 기업들 중에서 더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에 대한 이슈는 이제 조금 많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월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펀더멘털적으로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SM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장 SM그룹주와 하이브, 카카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기타 법인에서 22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을 거의 뭐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뭐 하이브가 졌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판이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카카오가 그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을 좀 방해 공작을 위해서 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쪽에서 이게 우군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22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결국에 지금 카카오는 일단 지분 그 유상증자나 이제 신주 취득에 대한 9% 지분이죠.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카카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의지에 대한 좀 그림자는 기타 법인 수급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가 SM을 나는 진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순매수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이죠. 이제 시작일 텐데 좀 저는 기타 법인 수급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큐브엔터가 갑자기 좀 상승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카카오가 SM
지분 인수를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엔터가 일단은 빈살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면은 어떤 뭐 엔터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냐. 그럼 다른 매물들 좀 물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가 좀 상승한 것은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좀 SM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SM 지금 당장은 시나리오 볼 때는 카카오가 인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하이브가 그동안에 12만 원의 공개 매수 가격에 모두 다 파세요. 뭐 이렇게 12만 원에 쳐드릴게요 했는데 일단 하이브는 굉장히 지금 공개 매수 실패한 게 오히려 좀 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 하락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는 밑에서 그냥 싸게 주워 담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갤럭시 SM 지분 1%랑 뭐 기존에 있는 풋옵션까지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9%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 쪽은 일단 기타 법인에 대한 수급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타 법인 수급 유입에 좀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큐브엔터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번 주 또 큐브엔터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0% 급등한 에코프로의 뒤를 이을 종목, 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슈는 GM과 배터리 동맹을 맺은 삼성 SDI입니다.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사실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삼성 SDI가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확실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M과 손을 잡았네요. 네, 그렇죠. 국내 3대 셀 업체 중 하나죠. 삼성 SDI가 미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죠. GM과 손을 잡고 미국 미시간주에 50기가와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가와트면 12,000대, 11,000대나 12,000대 정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50만 기가와트니까 약 60만 대 정도의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봅니다. 때는 2026년입니다. 3년 남았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한 60만 대 정도 하게 되면은 삼성 SDI 요즘 어떻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생산 리콜 바로 매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록 3위에 처져 있습니다만 삼성 SDI의 매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마켓 시어도 높아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수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엄청나게 올랐던 2차 전지 소부장 제도, 소부장 주식.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 완성업체 3사는 그렇게 큰 폭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강하지만은 LG 엔솔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사실은 2차 전지 소부장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차 전지 앞으로 2년, 3년간 계속 대마불사라고 계속 성장주로 이어갈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좋은 재료가 그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73만 원대 삼성 SDI 뭐 그렇게 부담되는 비싼 그런 주가는 아니라는 판단은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GM과 손잡고 여기에다 BMW 계약 임박 뉴스까지 보도된 삼성 SDI. 지금 시간의 거래에선 삼진 L&D, 상신 EDP 같은 삼성 SDI향 납품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는데 이번 주 뭐 관련 종목들을 주시해 보실 뿐더러 삼성 SDI 주가 전망, 한용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많이 투자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배터리 완성셀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SK이온, 삼성 SDI 중에 가장 미국 쪽에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 게 삼성 SDI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GM하고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미국 진출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직까지는 좀 1위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지금 뭐 380기가와트 정도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SK온이죠. 근데 뭐 포드랑 최근에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뭐 켄터키나 테네시 일단은 투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스텔란티스랑만 했었던 삼성 SDI가 이제 GM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인데 저는 완성셀 배터리 업체들보다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인 삼성 SDI가
그 밑에 있는 하위 업체들 뭐 그 배터리 그 어떻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 셀 관련주들한테 좀 더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 TCC 스틸, 삼진 L&D, 뭐 상신 EDP, 뭐 동원 시스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업체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볼보 CEO가 이번 주에 그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볼보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덤프 트럭이죠. 이제 FH, FM, FMX 같은 이제 전기 트럭 관련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 SDI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이제 이 트럭 공장을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 배터리가 볼보 쪽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잘만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볼보 CEO, 볼보랑 삼성 SDI가 또 MOU 체결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 SDI 투자가 좀 많이 적극적이게 됐구나. 그러면은 미국 진짜 공장 속도는 좀 빨라지게 될 것이고, 저는 원통형 배터리 기술력 가장 좀 뛰어난 게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위 벤더 업체들까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볼보 CEO가 지금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그럼 삼성 SDI양 수급 납품 업체 중에서 조금 가장 상승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상신 EDP랑 뭐 TCC 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동안에 안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동원 시스템즈거든요. 아, 네. 동원 시스템즈는 거의 지금 바닥에서 한번 슈팅이 나온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주가 밸류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한번 주가 추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최근 수급이 유입되는 시클리컬 업종에서 한번 선별해 봤는데요. 조선업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국내 조선 빅3가 연초부터 고가 선박을 잇따라 좀 계약을 하면서 2달 만에 수주 실적 11조 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 발주된 컨테이너선 10척 중 무려 4척이 친환경 연료 사용가스 추진선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행간을 읽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작년에 방송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친환경 이제 선박으로 교체 시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발주된 컨테이너선 10척 중에 이제 4척이 보통 LNG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추진선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해운업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업계의 이러한 경영 변화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연료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는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선 기업들이 워낙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면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HMM 이런 기업들 생각합니다. 뭐 물론 기업들 각각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이 실적을 앞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대세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마침 그 대세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쪽 라인들은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업의 펀더멘탈 잘 확인하시고 기업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K조선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온 상황. 그런데 조선주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조선주들 지금 주가 흐름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조선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실적은 그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선 관련 섹터들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IMO 2020부터 시작해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저는 한국조선사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있죠. 근데 가장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게 지금 중국 쪽인데, 저는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조선을 맡기는 게, 조선건조를 맡기는 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봤을 때 2018년에 그 중국 후둥중화 조선에서 만든 글래드스토너가 그
타이베이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는 항해에서 이제 호주 해역에서 멈춰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LNG 선박이었는데 LNG 추진선이었죠. 근데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서 다시 써야 되는데 후둥중화조선은 이거를 폐선시켜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 고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었죠. 그러면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기회비용도 손실이고 다시 건조를 해도 다시 또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보험을 들어놨겠지만은 그 시간과 다른 뭐 비용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 손실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다 맡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저는 한국 조선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많이 가져가는 물량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만 골라서 가져가는 게 있죠. 근데 전체적인 수주량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은 마진이 남는 제품들은 우리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부가 가치선인 메탄올이나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조금 답답할지언정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방산 섹터 소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러분 AESA 좀 복잡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적극적 전자 레이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가 있겠죠? 뭘까요? PESE입니다. PESE는 뭐냐? 소극적 전자 레이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ESE는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 우리 전투기에서 딱 미리 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십시오. 전면을 본다. 그래서 전면에 뭐가 있구나 없구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ESA는 뭐냐? 전면만 보는 게 아니고 옆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윗면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여기서 딱 느낌 없으십니까? 전투기라는 것은 상대방 전투기하고 만나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F-22, F-35가 왜 최대 전투기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 전투기가 나오기 전에 때려잡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레이더의 힘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한화 시스템에서 금년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난다면 전투기 활용도만 끝난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UAM. 다시 말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실생활에 올 건데요. 이 UAM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눈입니다. 눈. 앞에 전방에서 누가 오는가 후방에서 누가 오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있죠. 자율주행. 여러분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내가 핸들을 직접 조종하지 않고도 달리는 차에 타실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AESA 즉 고성능 적극적 전자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된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제가 특히 요즘 지금 목소리 올려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 3달 동안 꾸준한 조정 보여가지고요. 지금도 한화 시스템의 주가는 매우 싼 가격, 저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12,490원에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AESA 레이더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교해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공행진 중인데 한화 시스템은 진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 매력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통신 체계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통신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지 이제 당연히 이제 국방부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시스템에 대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UAM이나 초소형 SAR 합성 개구 레이더죠.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 위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레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술력은 처지냐 뒤처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A사 레이더 같은 경우 원래는 미국 쪽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미국 의회 쪽에서 이거를 불허하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에 원래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시험 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기술 수출 MOU 맺자라고 해서 기술 수출 MOU까지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려면은 뭐 수출을 해야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보람에 들어가고 뭐 차차차차 이제 시험 비행을 했을 때 무기까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일단 성능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럼 소프트웨어랑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무기를 쐈을 때 어떻게 잘 융합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 있는데 저는 이게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좀 뭐 매출 성장은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전술 정보 통신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출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폴란드 쪽에 들어가는 K2나 K9 부품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 UAE 쪽 천궁 수출 논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